14주차 영상을 보고 13주차 과제를 한다. 조금 차수가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에서도 제가 이 13주차 논점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귀납 중에서 특히 유비 논증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연역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런 3단 논법 나중에 칠판에 적은 걸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무튼 마지막 수업 때는 여러분들이 이 주제 찾기까지 완성이 되면 실제로 본문하고 결론을 쓰실 건데 어느 정도 본문하고 결론이 완성이 됐을 때 그 배치, 그러니까 실질적인 글의 구성, 최종적인 퇴고의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를 찾기 마무리하고 기말 과제는 이런 평론 작성, 서평 작성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나눠드린 이 활동지를 보시면 총 각주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티고네 편의 논문 소개해드리고 그 논문에서 제가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안티고네에서 이제 작품의 어느 부분의 행이 지금 이 논문에 연관이 되는지를 찾아서 작품의 행을 찾아서 기입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볼 논문은 안티고네 독서를 통한 락강의 윤리적 주체에 대한 고찰입니다. 제가 그 12주차 LF 플라토에도 올렸던 그 논문입니다. 우선 이 논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면 이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 대번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학습이 굉장히 학습량이 많으면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이거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소리를 그대로 따는 거. 요거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예,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구라 씨 지금 급하게 쓸 데가 생겨서 그러는데 3천만 원만 입금해 주실래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기술의 발전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경계는 안 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이제 표창 교수님 승계를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희 아마 제가 술 마시고 이야기한 수업처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정말 학습을 조금 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많이 하면 달라질 것 같은데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만큼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딥보이스 기술. 딥보이스. 예, 뭐 어떤 거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성우분이 실제로 단어들을 다 녹으면 맞아요. 좌회전, 우회전, 뭐 이거를 이제 조합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그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단어도 똑같은 목소리 말을 하고 그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단어도 똑같은 목소리 말을 하고 심지어 이 데이터가 2초 샘플만 있어도 가능하다. 이게 저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정원장에서 읽은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털도사 표창원입니다. 저도 받은 적 있어요. 근데 재미로 팬이 만들어주신 거라서 틀었더니 이제 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교조입니다. 저는 유사과학을 신봉합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안녕하세요. 무한으로 즐기는 유사과학 애호가 구하드입니다. 게르마늄 팔찌는 무조건 효과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효과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말을 이질감이 없이 정말 제 목소리인 거예요. 네. 나는 저런 대사를 치질 않았는데 그렇죠. 일질한데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약간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살짝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 이게 지난 4월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 있는 한 과학기술 업체 대표가 막 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화상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얼굴 일단 보이니까. 얼굴 보이죠? 목소리도 익숙하죠? 근데 갑자기 좀 정부의 큰 프로젝트에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치금을 넣어야 될 텐데 지금 잠깐 유동성이 좀 막혀서 430만 위안, 우리 돈은 한 8억 원 정도? 오, 큰 돈이네. 금방 갚아줄게. 그래서 알았어 하고 불러준 계좌번호에다 입금시켰어요. 이제 일반 전화를 걸었죠. 친구 어때? 잘 받았어? 잘 입찰 잘 했나? 그랬더니 무슨 얘기야? 뭐 입찰도 모르겠고 돈도 모르겠는데 당한 거죠. 범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을 했냐면 이걸 해킹에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따와서 지금 이렇게 걸었던 것이 화상통화로 완전 딥페이크를 사용한 신종 범죄로 전문가가 당해서 8억 원을 입금시켜버린 사건이었어요.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이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목소리를 학습한 뒤 진짜처럼 만들어낸 가짜를 말합니다. 那女儿有长这样的，这样，或者是这样，实际上不可能是长这样，这样。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잡는 것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은 평소에 화면에 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거 딱 걸렸을 때 뭐 돈 보내 이런 게 있으면 턱 보여줘. 그럼 턱을 한번 딱 내는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옆구리 한번 가자. 옆구리 한번 가자. 겨드랑이 보여줘. 겨드랑이 한번 가자. Second, you'd be back to bother me. You're one I've got. 깨져요. 그러니까 정상이 깨진다는 거죠. Don't hang around here,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이렇게 내리는 순간 조금은 깨진다. 동료 사업자인데 겨드랑이 먼저 해서 아니 사업자니까 전화 받는다. 몇억 입금하는데 턱은 보여줄 수 있잖아.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죠. 인공지능인 것과 인공지능이 아닌 것에 비교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아닌 컴퓨팅 기술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만 출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풋으로 주어진 것만 아웃풋이 나온다. 이 크기로 비교하면 인풋보다 아웃풋이 클 수가 없다. 근데 인공지능은 다르죠. 우리가 앞에 제너레이티브라는 문구를 적는 이유 자체가 생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뱅디드 벡터라고 어떤 벡터값, 숫자값이 같으면은 그것에 대한 단어를 재조합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단어도 똑같은 목소리를 말하고 심지어 이 데이터가 2초 샘플만 써도 가능하다. 이게 저 얘기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정원장에서 읽은 적이 없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지난 4월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에 있는 잡는 것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지금은 평소에 화면에 안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돌발 행동을 계속 해야 된다. 딱 걸렸을 때
있어요? 턱 보여줘. 턱을 한번 딱 대는 적이 있어요. 옆으로 한번 가자.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The second you be back to bother me, you're one out. 이게 그러니까 전 얘기한다 이거죠. Don't hang around here, 'cause you're not welcome anymore. 이게 내리는 순간 조금 깨진다. 동료 사업자인데 사장이 뭐지? 아니 이거 사실은 너가 그만데 턱을 보여줄 수 있잖아. 대단한 AI들 최초로 상대를 해본 인간으로서 이 AI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아까 그냥 앞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딥페이크, 딥보이스 관련되어 있는 그런 AI가 생성 기술인데 사실 AI가 그런 걸 생성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생성이다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세돌 그 구단이 하는 요 의미에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AI들을 최초로 상대를 해본 인간으로서 이 AI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미술 쪽, 음악 쪽도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면 인간만이 가진 무언가는 어떤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바둑은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룰이 완벽한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룰이 완벽한 거면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체스도 마찬가지고요. 체스는 옛날부터 바둑은 안 그럴 줄 알았지만 그것도 그렇게 됐죠.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죠. 바둑판에서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왜 어렵냐면요. 만약에 자율주행 차만 있어요. 지들끼리는 뭐 통신으로 연결을 해요. 된다고 하면 쉬울 겁니다. 저기를 열어서 거의 사고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여긴 자율주행이고 여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처 능력은 AI가 아직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자율주행끼리는 돌발 행동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쉽죠. 근데 인간은 어떤 짓을 할지 모를 때 그럴 때 대처 능력은 인간이 더 빠르다는 거죠. 혹은 빠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은. 이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돌발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돌발이 나오기 때문에. 바둑은 룰이 정해진 상황에서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AI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돌발 행동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건가요? 돌발 행동이 안 좋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도전을 하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나아갔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 도전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룰이 완벽한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룰이 완벽한 거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이렇게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과 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그 두 개의 그 대립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큰 주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체스도 마찬가지. 그것도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 안 벌어지죠.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 카프카의 변신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레고르를 돌발이라는 속성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특히 오디푸스 왕에서 오디푸스는 본인이 생각한 것이 다 예측 가능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오디푸스 자체가 돌발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고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스스로 순수 욕망을 추구하면서 여기서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오늘 논문에서도 보겠지만 이 정신분석학자 락강에 관련되어 있는 지난주 수업의 가장 핵심은 락강의 관점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구분이 없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뭐 정상이 무엇이다라는 기준점 자체가 그것이 이미 인간이 자의적으로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사실 락강의 기본적인 태제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논문에 해당되는 주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눠드릴게요. 자, 12주차 이제 각주 달기 활동. 자, 아래 붉은 박스는 요겁니다. 뒤로 가다 보면 요 붉은 박스 지금 이 컬러가 아닌데 75쪽 한 장 넘기면 75쪽 각주 달기 1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박스로 되어 있는 게 각주 달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붉은 박스 장면 속에 안티고네 어느 행이 그 표지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각주로 남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이제 한꺼번에 작성하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2번하고 3번을 구분한 것을 만약에 메모를 하신 분은 2번은 그 안티고네 작품의 관점에서 논문을 본 것이고 3번은 논문의 관점에서 작품을 본 것입니다. 섬세하게 만약에 구분을 하신다면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신 건데 어쨌든 2번하고 3번은 자, 왜 이 논문의 흐름에서 작품의 그 부분이 여기에 연관이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이 논문의 흐름이 굉장히 잘 읽힌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논문을 읽을 때는 이 논문을 쓰는 논자가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게 아닌 거예요. 항상 무언가의 기준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레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기준점. 어떤 기준점에서 갖고 와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안티고네의 뭐 5행, 10행, 뭐 18행 그 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한 속성이 일반적으로 유지가 되잖아. 우리가 변신에서 했던 것처럼 문장들을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연결성이 잡히는 거예요. 그룹핑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자기 논문에 갖고 와서 잡히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다라고 자기 논문에 이렇게 맥락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 것을 기존에 있는 논문으로 게재된 것, 출판된 것의 문체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셔야 그래야 이렇게 정말 합리적인, 지성적인, 논문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은
꼭 왜 작품이 이쪽에서 도입이 됐는지, 작품 내용의 흐름이 이러니까는 지금 논문의 흐름도 여기에 도움이 되잖아. 그럼 이거 갖고 오니까 논지가 훨씬 강해지잖아.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유를 옆에 있는 제가 나눠드린 활동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락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는 못하지만 필요한 부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차례 보면 1 들어가는 말 2. 안티고네의 욕망. 안티고네의 욕망을 차례 보고 있습니다. 앞에 순수 욕망이라고 작성하십시오. 폴리네이키스의 독자성. 독자성이라는 것을 이제 단독성이라고도 적으시고, 자, 그렇게 발음은 좋지 않지만 싱글러리티로 여러분들이 적습니다. 무언가랑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싱글러리티. 그리고 3번 미의 경험, 그 다음에 위반의 문제. 이때 위반은 크레온으로부터의 위반입니다. 크레온으로부터의 위반. 그러니까 국가법에 대한 위반. 그리고 자, 상징계로부터의 위반. 상징계로부터의 위반, 대타자로부터의 위반. 그리고 4번에 나중에 그럼 저한테 물어보고, 실제는 4번의 실제는 사물. 여기에도 독일어 원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물 소문자로 적어야 됩니다. DAS 대문자로 D. 사물 DAS 대문자, 이건 소문자로 적어야 되고 이건 대문자로 DI D.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얼입니다. 더 리얼. 그러니까 실제와 사물을 일단 같이 보십시오. 실제와 사물은 같다. 실제와 사물은 같다. 근데 이 실제와 사물이, 여러분, 실제와 사물이 교환 불가, 교환 불가, 대체 불가. 실제는 뭔가 교환 불가, 대체 불가. 언어 X, 언어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과 조우하는 타당한 방법으로서의 승화. 여기서 말하는 승화는 이제 죽음 충동으로부터인 거죠. 죽음 충동으로부터의 승화. 그래서 마지막 5번은 이제 정신분석의 윤리적 주체는 순수 욕망으로서의 주체, 그 윤리입니다. 순수 욕망으로서의 윤리. 그리고 그러면 윤리가 아닌 것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이거는 이제 순수 욕망과 다른 거니까. 순수 욕망과 다른 거. 자, 1 들어가는 말 다음 페이지 73쪽. 첫 번째 73쪽. 첫 번째 이 논문은 항상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때는 뭔가 이 논문만의 이 독특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티고네라는 것이 원래 헤겔이 안티고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근데 락강은 헤겔하고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빨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대목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헤겔의 독서로부터 추동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독서 방식은, 그러니까 그들은 락강과 헤겔이죠. 각각 다르다. 현저한 지각차를 보인다. 자, 헤겔의 경우 정신 현상학에서 안티고네를 인용하는데, 자, 헤겔은 보편과 특수의 대립, 국가와 가족의 대립, 인간과 신의 대립, 남성과 여성의 대립. 자, 그럼 안티고네는 보편에 들어가나요? 헤겔의 관점에 특수에 들어가나요? 여기서 요 구도에서 제일 끝에 이제 대꾸로 치면 남성과 여성에서 안티고네 여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꾸로 치면 인간과 신. 지금 이 본문 73쪽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티고네 특수한 거에 들어갑니다. 특수. 이 두 개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헤겔은 뭐라고 봤냐면, 헤겔의 변증법을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안 되지만, 자, 지금 크레온과 안티고네가 대립하고 있죠.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근데 이 대립한 것에 대해서 크레온은 안티고네에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너 죽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 상징계, 대타자, 보편의 힘으로 특수를 무마시키려고 해요. 없애려고 해요. 근데 끝까지 안티고네는 자기의 존재를 끝까지 밀어붙였죠. 근데 이걸 헤겔을 뭐로 봤냐면, 자, 보편과 특수 사이의 모순이 충돌해서, 자, 기존의 질서가 없어지고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그 사건으로 봤습니다.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보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키는 크레온의 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이제 이해를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크레온은 자기의 권력욕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안티고네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네가 오빠를 매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발 나를 납득시켜 달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뉘앙스가 풍겨 있습니다. 나를 납득시켜 달라. 그 왜 납득시켜 달라고 하냐면, 자, 우리는
법이라는 게 있으면 왜 수정헌법 이런 게 있잖아요. 수정헌법 아니면 그 밑에 무슨 뭐 부칙 이런 게 있잖아요. 예외 조항. 그러니까 크레온은 안티고네한테 내가 말했던 오빠를 매장하면 누구나 죽일 것이다 라는 그것은 유지한 채로, 그건 유지한 채로 어떤 예외 조항 하나를 두 번째로 공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티고네도 살리고 그 자기가 원래 처음에 말했던 첫 번째 법에 대한 효력도 계속 유지되고, 그러니까 두 마리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크레온은. 근데 이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언어죠, 언어. 자, 안티고네 네가 끝끝내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것에 대해서 나한테 납득시켜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상징적인 개, 상징계에 대해서 언어로 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좀 나한테 말해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안티고네의 입장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나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는 없다. 내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은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개념 자체가 되겠다. 내가 그냥 원하는 그 길로 쭉 가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언어, 그 빈틈을 자기가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 그레고르 그 변신 읽을 때도 제가 꼭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입이나 이걸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의 그냥 장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티고네도 끝까지 죽음으로 밀고 나간 것은 죽어서 얼마나 슬프고 그런 감정은 좀 접어두고 얘가 끝까지 가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입니다. 크레온의 질서가 다 무너지죠. 일단 크레온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자기 와이프 자기 주변부터 하나하나씩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겔이 보기에는 안티고네의 그 특수가 기존의 보편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보편을 만드는 그런 변증법적인 고양, 원래 고양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원래는 지향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공 수업이 아니니까 한 단계 나아가는 새로운 시스템을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안티고네를 본 겁니다, 헤겔은. 근데 락강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왜 락강은 그렇게 보지 않았냐면 결국 안티고네의 그 사건이 제2의 크레온이 되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이 된다는 것은 제2의 크레온이 된다니까요. 락강은 그렇게 안티고네를 해석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안티고네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언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인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인간이 언어를 구성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의식은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나의 언어의 바운더리가 그냥 나의 의식, 그 사람의 수준은 그냥 그 사람의 언어의 수준인 겁니다. 근데 사회적 장치,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린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장치, 야 저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어, 저 사람은 이번에 몇 등급이래, 그런 장치가 사실 자기의 빈틈을 다 남들한테 완벽한 것처럼 보여주는, 겉으로 드러내주는. 여러분 상장이 원래 상징이잖아요. 상징. 여러분 상장 하나 있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그 상장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을 다 갖췄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이 단락에서 요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했는데, 왜 락강은 헤겔하고 다른가? 안티고네를 제2의 크레온, 다시 말해서 제2의 대타자로 등극시키는 것을 헤겔은 긍정했지만 락강은 거부했다. 그러면 락강에게 안티고네는 뭐냐? 바로 이 상징계에 우리가 언어로 뭔가를 표현하지만 뭔가 이렇게 거짓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바로 거짓으로 표현한다라는 그 사건 자체를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장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스템마다 안티고네는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헤겔처럼 본다면 안티고네는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락강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서 요 대목을, 제 설명을 이해했다면 나중에 이 대목을 논문으로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차원이 바로 여기에 이제 아래 단락에 한 편 시작하죠. 한편 락강은 그러한 헤겔 생각에 반대했다. 그리고 여기에 지향, 헤겔은 지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고향, 제2의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헤겔은 이렇게 진보 사관이죠. 어떤 모순이 발생하면 모순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은 예전에 있는 거 모순을 다 덮어서 또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계속 발전한다는 게 이제 헤겔의 이제 진보 사관이고, 락강은 거기에 이제 반대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대목입니다. 73쪽 아래 단락입니다. 73쪽 아래 단락의 세 번째 줄 끝에 락강은 오히려 단호하게 안티고네의 손을 들어준다. 그의 시각에서 안티고네는 유일한 윤리적 인물로 추앙되어야 하는데
그녀의 윤리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죄를 범한 자는 오히려 크레온이다. 네. 안티고네는 순수 욕망, 크레온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 그러니까 크레온의 욕망이 왜 타자의 욕망입니까? 크레온의 욕망은 자기가 첫 번째 법령을 배포했잖아요. 여러분 법령 자체가 크레온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령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법령이 대단하다라고 또 시민들이 내가 선포한 법령을 시민들이 다 소모하고 따라주기도 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따라주는 시민이 있죠? 그러면은 무력을 써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내가 말했던 것으로 어쨌든 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협박을 한다? 거래죠. 협박이 먹힌다? 언어가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사물이 아니고 실제도 아닙니다. 락강은 안티고네 행위를 정신분석 윤리적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모범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락강의 시각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안티고네의 고집스러움은 여기 있네요. 사물을 향한 주체의 집요한 욕망에 비견된다. 그것은 곧 죽음 충동, 죽음 욕동으로 드러나며 안티고네는 그러한 죽음 욕동을 승화로 대치시키는 것으로 만족한다. 한 줄 밑에 끝에 보면 락강이 말하는 정신분석의 성숙한 주체란 바로 순수 욕망을 욕망하는 주체입니다. 자, 여기서 제 개념 설명드릴게요. 이 논문을 읽을 때 첫 번째 상징계가 나옵니다. 상징계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장 하나 받아요. 자, 상장이라는 것이 내가 했던 행동을 다 대변해요. 자, 등급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장 몇 개가 있으면은 가산점 몇 개고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다 하나의 시스템에 다 종속되죠.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통 개라고 하면 자기 장처럼 어떤 필드를 형성합니다. 자기 장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이 끼치는 그 바운더리. 만약에 여기 뭐 대학가 집단이면 저 끝에 무슨 상장이 저기 뭐 시골이나 아마존에서는 아무런 쓸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딱 도시에서 도시까지는 상징계가 영향력을 이제 펼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나의 머릿속에서도 그런 구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이 언어도 다 우리 둘이 여러분과 제 사이의 관계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이해되는 그런 과정. 물론 뭐 100%는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상징계. 그리고 상징계는 논리 구조가 항상 일관적이어야 돼요. 상징계는 A는 A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1등급이면 당연히 1등급이고 이게 뭘로 환원되면 어떤 가치로 막 X로 환원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가산점으로 되고 이러한 마치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합성이 형성이 되는 그런 여러분 상징계는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는 곳 상징계. 그걸 이제 큰 질서라고 해서 대타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대타자는 이제 상징계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 상상계가 나오는데 여러분 상상계는 우리는 꼬마 때 갓난아기 때 우리 인간은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상당히 아주 그 연약하게 태어나는 종족입니다. 특히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뭐 고릴라나 뭐 다른 포유류는 금방 자리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자기 주변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양육자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때 양육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특이하게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상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갓난아이가 조금만 어떤 불편한 신호를 보내요. 그럼 기가 막히게 주변에 있는 양육자들이 그 신호를 기가 막히게 처리해서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해줍니다. 교환 관계가 아니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상상이라는 것은 A를 A라고 하는 게 상상입니까? A를 B라고 하는 게 상상입니까? A를 B로 하는 게 상상이죠. 아이는 나랑 엄마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엄마랑 똑같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생각을 하면 바로 엄마가 즉시 아니까 똑같은 관계죠. 불편함 없이 바로 해주니까 그냥 마치 나랑 똑같은 관계.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우리 정신발달사에서 갓난아기 단계는 끊어지지만 그런 상상의 구조는 우리 어른에도 똑같이 유지가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히게 나랑 코드가 맞는 뭐 짝꿍이나 뭐 가족은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서 같이 뭐 어딘가에 가고 있으면 뭐 야 너도 그거 먹고 싶었겠지. 그런 것들 우리가 말하는 공감이라든지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리 구조를 뛰어넘었을 때 그러한 구조의 근간에는 다 상상적인 그런 그 단계가 있는 겁니다. 내 같은 생각의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정신병의 구조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 정신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서의 공간이에요. 질서. 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공간이 있지.
내가 어떤 업무를 하면 여러분 나중에 직장 가면 이 업무 분담이 있어서 엄청나게 뭐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이쪽 부서에서 하는 일이 있고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탁탁 나눠져 있고 합리적으로 거래하는 거, 교환하는 거 다 이게 상징의 공간입니다. 근데 그런 공간, 그런 상징계의 질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언어의 질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팔루스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신병의 구조입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아까 차례에서 제가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세돌 그 구단이 말했던 것 중에 돌발이라고 말했잖아요. 돌발. 자, 돌발이 일단 우리는 이제 실제라고 봅시다. 결정되지 않은 것. 자, 그게 왜 실제냐? 이거는 여러분들 요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쉬운 버전으로 변형한 겁니다. 자, 그게 왜 돌발이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업적인 내용을 아무리 상세하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중고등학교 때 어떤 뭐 1타 강사나 아니면은 교육을 이제 서비스로 아주 서비스로 잘 이행을 하면 또 서비스 이행을 잘하면 등급이 나오는 구조가 사실 한국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노벨상이 좋다 나쁘다라고 꼭 그렇게 레퍼런스를 잡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요 모양 요 꼬라지의 교육 서비스 때문인 겁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도 그런 서비스 시스템이 있지만 서비스가 아닌 시스템으로 엘리트들이 나오는 루트가 열려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거는 좀 수업 외적인 부분이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아무리 이 락강에 대해서 아니면 이 안티곤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락강의 의문점, 안티곤의 의문점 그냥 이거를 그냥 이수의 목적이 아닌 정말 이 수업에서 이 작품에 호기심이 생기고 이 작품에 대한 자기의 알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학생분이 있다면 저는 결코 그 학생의 욕망, 알의 욕망을 절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상징계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에요. 상징계가 놓치고 있는 지점. 근데 내가 상징계가 놓치고 있는 지점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지점. 근데 그 지점을 안티고네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그 지점에 집착을 했죠. 근데 하필이면 그 지점이 엄청나게 큰 대타자의 명령, 죽음과 거래를 할 만큼 대타자의 명령, 시신을 처리하면 그 시신 처리한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라는 그 명령이 뭔가 포괄하지 못한 빈틈을 안티고네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니까 거기에 집착한다, 충동한다, 거기에 욕망한다는데 그게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여기 죽음 충동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죽음 충동이 나 죽으러 가겠다가 아닙니다. 죽으러 가겠다가 아니고 엄청나게 강력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징계를 지배하는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대립하는 것, 그것의 빈틈을 찾는 것, 그게 이제 죽음 충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쫓아갔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한테 어떤 혜택이 나오는지를 고려하지 않아요. 혜택을 나오는지 많이 고려했다면 한 삶에서 죽음보다 더 큰 손해가 없죠. 우리 그 공리주의 입장으로서 나의 한 인생의 쾌락과 고통이라는 그 계산법에서 고통이 제일 큰 게 죽음이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가장 큰 고통을 거래를 했으면 거기에 응해야지 이제 공리에 따르는 거죠. 유용성에 따르는 거죠. 근데 안티고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계산으로 나한테 이득이 될까? 계산으로 나한테 어떤 가치가 나올까? 결과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일단 나는 친해법을 따라야 된다. 불문율을 따라야 된다. 크레온이 말했던 그런 아주 허술한 그런 인간들이 만든 자의적인 법, 그거는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이 아니다 라고 끝끝내 밀고 나갔다. 근데 그 안티고네가 목표점으로 향했던 곳이 바로 이제 실제라는 곳입니다. 실제. 그래서 실제는 상징계의 빈틈, 또 마찬가지로 상상계도 실제를 뭐라고 이미지화 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계가 만약에 실제를 이미지화 시켰으면은 안티고네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죽음까지 일관성이 아마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은 일반적이지 않죠. 갑자기 A였다가 B였다가 뭐 C였다가 그렇게 바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기본적인 구도, 자 실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실제 사물 이런 것들은 절대로 기존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기존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다. 뭔가 기존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넘어가서 이제 요 대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6 각주 달기 2. 76 각주 달기 2에서 여기에 이제 옷가는 대체 불가한 것으로 인식된다. 요 행입니다. 요 행. 자, 그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무선 마이크 충전이 안 돼서. 자, 그 앞에선 하이몬이 등장을 해요.
자, 이 극을 통틀어서 안티고네의 입에서 하이몬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뒤에 보십시오. 대체 가능한 것.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외제적인 것을 이쪽에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한번 약혼한 것, 한번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뭐 대체 불가하다. 그런 것을 여기에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 물리적인 단계입니다. 물리적인 단계. 그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그냥 약혼자라는 나의 옆자리 있잖아요. 나의 옆자리. 약혼자라는 나의 옆자리에 이게 하이몬이 아니더라도 그 옆자리 자리 자체는 누군가로 다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몬이 아니고 막 뭐 다른 어떤 뭐 홍길동이 와도 홍길동이 오더라도 그 자리는 약혼자의 자리잖아요. 그 약혼자의 자리는 대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오빠는 대체 불가한 것으로 인식된다. 자, 여기서 오빠가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억지로 한번 끼워 맞춰 볼까요? 자, 오빠라는 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만약에 어쨌든 자기 부모가 있어서 또 생식을 하면 또 그 아이를 낳으면 자기 동생이 생기지 오빠가 생기진 않죠. 그렇죠. 또 두 번째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빠가 그냥 오빠가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아니고 오이디푸스랑 안티고네의 관계는 중의적인 관계죠. 아빠이자 자기 오빠죠. 오디푸스가. 그런 오디푸스가 낳은 폴리네이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문명사에서 자,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고 치자.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내 동생이 아니고 오빠가 생길 수 있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과연 부모 중에 그런 오디푸스 왕 같은 그런 내러티브가 아니고서는 누가 의도적으로 엄마랑 결혼하겠습니까? 알고. 그러니까 애초에 오디푸스 왕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자리인데 거기서로서 남은 폴리네이키스는 더 특이한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대체 불가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한테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대체 불가한 것을 추구하는 게 그게 낙강이 복의 순수 욕망으로.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분석학이 처음에는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신기하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정신분석학이 그냥 사이비 종교가 아니에요. 다 이론적인 겁니다. 학문적인 토대가 탄탄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머릿속에 크레온과 같은 자아가 있어요. 안티고네와 같은 자아도 있습니다. 폴리네이케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아에 폴리네이케스가 딱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면 나는 순수 욕망이야. 근데 양자택일을 해야 돼. 나한테 주어진 이 선택권에서 크레온을 따를래? 폴리네이케스를 따를래? 그게 내 머릿속에 일어나는 정신분석학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삶, 나의 삶은 과연 무엇을 추구했을까? 자, 좀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과제를 논문의 표준형으로 작성하라라는 과제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과제. 논증의 표준형. 그 논증의 표준형이 이렇게 상단에 전제를 놓고 하단에 결론을 놓는 게 이제 표준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오빠는 대체 불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왔죠. 나왔는데 이걸 이제 증명을 해보자는 겁니다. 증명이 이제 논증을 통해서 증명하잖아요. 그럼 이걸 결론으로 삼았어요. 폴리네이케스는 대체 불가한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삼았어요.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녹화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몇 번 반복했던 것 중에 자, 결론의 주어를 2단에 똑같이 올립니다. 폴리네이케스 그리고 대체 불가하다. 결론의 수로를 1단의 수로로 올립니다. 대체 불가하다. 그럼 여기가 대각선으로 공간이 남는데 이거 공통으로 들어갈 거를 찾는 겁니다. 매개념, 미들턴, 공통으로 잡는 걸 찾는 겁니다. 여기에 사물이 들어가는 거죠. 사물. 여기 사물로 적어도 되고 실제를 적어도 되고 사물로 적어도 되고 실제를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적고 나면 이 형식이 타당하게 돼요. 전제를 참이라고 하면 반드시 결론이 나오는 타당성이 형식적으로 갖춰집니다. 타당성이 갖춰지고 나서 이제 뭘 체크하냐면 전제 하나하나가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전제 하나하나. 자, 여러분 사물은 대체 불가한 것이다.
여기 이제 언어로 바꿀게요. 언어. 사물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가 락강의 이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논문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첫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본론 첫 번째에 배치하는 거. 본론 첫 번째에 배치해서 보통 우리 논문의 구성을 보면 논문 처음에 서론이 들어가고 그리고 연구 배경 그 다음에 왜 이 논문을 써야 되는지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이렇게 들어가고 본론으로 들어갈 때 100%는 아니지만 이론적 고찰을 먼저 합니다. 자, 이론적 고찰을 합니다. 락강의 이론에 따르면 사물이라는 것은 대체 불가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언어를 왜 만들었냐면 인간들은 제일 처음에 언어를 만들 때 사물을 가리키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럼 사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 언어를 먹고 사나요? 아, 난 저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살아가는 중. 그게 생겨. 아무런 밥 없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은 그거는 상징계와 상상계가 왜곡된 그런 구조인데 완전히 그 한 존재의 근본적인 것은 다 의식주의 기본적인 물질, 사물의 층위입니다. 근데 그 층위를 언어로 가리키는데 근데 인간은 언어 자체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요거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사물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물이 거기 있고 사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사물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있고 정도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어의 자의성인데 자 그래서 사물 그 자체를 언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티고네를 락강의 이론적 고찰과 안티고네를 섞어서 이제 본론 첫 번째를 만들 수 있죠. 자, 안티고네는 자기가 폴리네이케스의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에 대해서 자, 국가의 언어, 크레온의 언어, 남들한테 설명해주는 언어가 아니고 자기만의 언어, 신의 언어만으로 구사했습니다. 서로 이 언어와 이 언어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서로 교환이 불가능한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안티고네는 사물에 대한 언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본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두 번째. 근데 바로 그 대상이 폴리네이케스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네이케스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렸죠. 폴리네이케스가 왜 사물의 위치에 있는지, 왜 실제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안티고네의 작품을 많이 인용한 본론 두 번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참이기 때문에 결론에서 이것을 충분히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논문 한 편 쓸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첫 번째, 내가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의 원래 외재적인 것, 마치 독후감과 같은 그런 작품을 읽었다. 이론 잡기 힘듭니다. 최대한 작품 내부에 있는 요소들만으로 읽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중간고사 때 했던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했던 과제를 챗봇에 넣어서 어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활동을 했었죠. 그 활동을 한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자기한테 어떤 이론이 나왔다. 그 이론을 공부하라가 아니고 어쨌든 이론의 관점에서 뭔가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자기 전공이 있죠. 만약에 어떤 뭐 국어 국문과면 나름대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학자, 뭐 촘스키면 촘스키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어떤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의 관점으로 어떤 발음에 아니면 어떤 문형에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이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여러분 전공이 아니고 그냥 대학생이라면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흐름은 이론 베이스여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교육 서비스를 받으려고 온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를 받는 것과 정말 나 스스로를 완전히 이제 변신시키는 마치 곤충이 완전히 허물을 벗으면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밑에 물속에서 잠자리 애벌레인가요? 매무 애벌레인가요? 물속에서 지내다가 변태 한 번 하면 공중을 날아다니는 곤충의 변태나 변신은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작가들이 거기에 대한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교육과정과 이러한 약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기존에 있던 생각과 어떤 글쓰기의 과정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절차가. 이 형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보면 정말 기존하고 글 쓰는 게 다르지 않느냐. 이걸 느껴보는 게 제 교양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활동지를 보시면 자, 각 주 1번부터 6번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박스에 있는 것을 다 찾으시면 되고
오른쪽 위에 보겠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이걸 다 여러분들 읽으시고 이번 논문에서 인상적인 내용과 논지 전개의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라는 것을 찾아보시고 논문입니다. 특히 논지 전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티고네를 읽었는데 안티고네를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런 식의 논지 전개. 한 문장이 아니에요. 논지적 흐름. 그 논리의 흐름이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푼단 말이야. 라는 그 흐름. 자,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합니다. 이제 안티고네에 대한 기말 과제죠. 서평, 뭐 논문, 평론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를 잡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이 각주 달기를 통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30분 동안 우리 조별끼리 앉았나요? 그래서 일단 다 되든 안 되든 15분까지는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나머지 15분 동안 자기가 찾은 것을 얘기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방법을 확실하게 안 후에 다음 주에 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활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잡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제 논문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을 다음 주에 세웁니다. 그리고 최종 15주차에는 퇴고하는 방법을 수업하겠습니다. 자, 15분 동안 개별적으로 보십시오. 박스 하나에 한 행이 아닙니다. 박스 안에 보면 찾을 게 많아요. 그 각주 달기 4까지는 안 하셨죠? 81쪽에 보시면 거기 아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테가 뭔지 알아야 찾을 수 있잖아요. 아테가 81쪽 그 위에 제가 내용 중요라고 했던 거기 아테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들여쓰기로 인용되어 있을 때 그것 그리고 대괄호는 대체 불가한 용어다라고 했을 때 이 키라고가 아테입니다. 아테. 81쪽에 두 번째 단락에 그것은 라고 했을 때 그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테입니다. 그래서 각주달기 4번에 두 번째 줄 그녀가 아테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가장 적합한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아테가 위에 이제 대체 불가한 용어 그리고 진정한 무의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지점이 바로 아테는 하나의 지점이죠. 결국은 플리네이키스가 묻혀있던 그러니까 놓여있는 그 지점 그 자리가 이제 아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읽으시고 다음 주에 저번끼리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 단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읽고 최종적으로 주제를 설정할 건데 여러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번 그 논문을 통해서 이제 익히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오디푸스 논문도 읽고 이번 주에 안티고네 논문도 읽고 그리고 또 그거 외에 다양한 자료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최종적으로 제가 최종 서평은 미리 주제를 어느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변신의 그레고르의 인물과 여러분들이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소포클레스 작품을 찾아서 그 두 인물 사이에 이제 유비 논쟁을 펼치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 서평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비 논쟁이나 그런 논쟁의 기본 구조를 꼭 14주차 그러니까 14주차 6월 6일자에 녹화 강의에 올렸던 그 온라인 수업 연역과 귀납에 관련된 수업 그거를 꼭 한번 보십시오. 지금 되도록이면 다음 주 오기 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빨리 보셔서 저한테 이제 최대한 본인이 기말 과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길이 좀 잡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온라인으로 제 일정을 이 Z8이라는 사이트에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달력이 하나 나오고 제가 시간이 나는 그 첨삭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뜰 겁니다. 이 캘린더. 그래서 현장에서 저한테 물어보지 못한 것을 온라인으로 물어볼 수 있는 그 일정을 제가 다 올려드릴 거니까 최대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쓰고 싶다. 근데 이거 쓰면 어떻게 했느냐 라고 어느 정도 자기가 자료가 좀 모아져야 서로 이제 대화가 되거든요. 뭘 쓰겠습니까? 그런 건 제가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쓰겠다. 뭐 이런 자료 쓰겠다. 난 여기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증 구조는 어떻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조언 아니면 퍼슐레이터, 어드바이저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활동 잘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